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을 규제한 이후 우리나라의 자립화 작업이 첫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학 소재 기업 솔브레인이 최근 공장 증설을 마치고 최고 수준의 고순도 불산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CCTV 영상을 분석해 범죄를 예방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CCTV의 실시간 정보에 범죄 데이터를 접목해 범죄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 뒤 경고하는 방식입니다. 생명과학의 눈부신 발전은 실험용 흰쥐를 연구에 이용한 덕분에 가능해졌습니다. 흰쥐와 사람의 유전자가 99% 같아 질병 치료나 의약품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탁월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과학본색에서 알아봅니다. 겨울이면 생각나는 스케이트나 정전기에도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원리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겨울과 관련된 재미있는 과학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의 수출을 규제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립화 작업이 첫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학 소재 기업 솔브레인이 공장 증설을 마치고 최고 수준의 고순도 불산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주로 일본산 고순도 불산액을 사용해왔지만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산업부는 솔브레인이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불산액을 상당 부분 공급하게 돼 안전성이 확보됐다면서 이는 일본의 규제에 대응해 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이뤄낸 첫 번째 자립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충남 공주에 있는 솔브레인 공장을 직접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올해 예산 2조 원을 투입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 든든하게 받쳐주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성윤모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솔브레인의 고순도 불산 생산 능력 조기 확충은 그동안 민간이 함께 온 힘을 쏟아넣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올해도 흔들림 없는 산업 강국 실현을 위해서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을 대외 여건의 변화와 상관없이 강력하게 또 일관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성자는 물질을 투과하는 특성 때문에 첨단 산업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연고자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중성자를 분리하는 이른바 슈퍼거울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수 연구진만 보유하고 있는 편국 중성자 초거울입니다. 차세대 연구자석의 구조 분석과 자기 센서, 단백질 분석 등 첨단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첨단 부품입니다. 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가진 양성자, 마이너스 전하의 전자와는 달리 어떤 극도 띄지 않지만 자기장을 걸면 전자 밀도에 따라 회전 방향이 좌와 우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회전 방향을 가진 중성자끼리 모을 수 있는 슈퍼 거울을 우리 연구진이 독자 개발했습니다. 중성자 거울, 중성자 초거울에 사용되는 물질을 다른 물질로 바꿔가지고요, 중성자를 편국화시키는 그런 장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 중성자 초거울에 쓰던 니켈과 티타늄 대신 철과 실리콘을 5에서 10 나노미터 두께로 번갈아 1200층을 코팅해 편극 중성자를 뽑을 수 있는 초거울을 개발한 겁니다. 국산 거울은 니켈로 만든 중성자 거울보다 4배 이상 중성자 전달률이 뛰어납니다. 한 대에 수억 원이 넘는 고가 연구장치로 전 세계에서 스위스가 유일한 생산국입니다. 부르는 게 값인 편극 중성자 초거울의 국산화는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수출 전망도 아주 밝습니다. 극저온 상태에서 얘들의 그 분자나 원자들의 거동 같은 거를 저희가 측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메모리의 그 측정 쪽에 저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편극 중성자 초거울을 우리 기술로 개발함에 따라 첨단 분야 연구는 물론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종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한다며 올해 수출 지표를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혁신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택 당진항 자동차 수출 전용 부두를 방문해 올해 첫 친환경차 수출이 세계 최고의 기술로 이룬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 협력하면서 세계 최고의 친환경차 생산국이 될 수 있었다면서 이 같은 상생 도약의 기운이 2020년 우리 경제에 큰 활력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와 무역 여건은 작년보다 좋아질 것이라면서 미래차와 시스템 반도체 등 3대 신산업과 5G 연관 산업, 2차 전지 산업을 육성해 고부가 가치 수출 품목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친환경차 수출은 세계 최고의 기술로 이룩한 성과이어서 더욱 값집니다. 우리는 2030년 세계 4대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10년을 시작합니다. 친환경차 수출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기운이 2020년 새해 우리 경제에 커다란 활력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수출 지표를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혁신 성장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국산 소형 원전인 스마트 건설을 전담할 한사우디 합작사를 설립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사우디 왕립원자력 신재생에너지원은 스마트 건설과 수출을 전담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한국 기업과 사우디 기업이 참여하는 법인체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법인 설립은 사우디 측이 스마트 첫 호기 건설 사업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한수원의 스마트 건설 사업 참여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스마트 원전은 대형 원전의 10분의 1 수준인 소형 원전으로 한국은 지난 2015년 사우디와 스마트 원전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LG전자가 다음 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가전 IT 전시회 CES 2020에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8K TV 신제품을 선보입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신제품은 AI 프로세서를 적용해 영상의 장르를 인식하고 최적의 화질과 음향을 구현하는 기능을 갖췄습니다. LG전자는 올해 8K TV 제품군을 늘려 시그니처 올레드 8K는 77인치형을, LG 나노셀 8K는 65인치형을 새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범죄 예방에 인공지능이 이용될 전망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실시간으로 CCTV 영상을 분석해 범죄 위험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새벽 길을 건너는 여성을 뒤따라가는 남성. 골목길에 들어서자 갑자기 여성의 입을 막더니 성폭행을 시도합니다. 미수에 그쳤지만 실제로 지난 2015년 서울에서 발생한 범죄입니다. 어두운 골목길 걸을 때는 이게 누가 따라오거나 아니면은 누가 갑자기 나타날까 봐 좀 걱정되고. 국내 연구팀이 이런 공공장소에서의 범죄를 예방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CCTV 화면을 분석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우선 CCTV에 등장한 사람의 성별과 연령대를 파악합니다. 이어서 손에 둔기나 흉기를 들고 있는지, 긴박하게 쫓기는 상황인지 등을 분석해 경고하는 방식입니다. 즉각적으로 마이크로 소리를 낸다든지 가로등을 켠다든지 아니면 PTZ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린다든지 좀 더 심각하면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을 한다든지. 연구팀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위치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파악하는 기술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보안을 강화해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이 수집되는 순간부터 마스킹을 해버린다는 거죠. 원영상이 아예 영상 자체가 마스킹돼서 저장이 되고 폐기되고 중간에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원영상을 복원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인공지능에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시킨 뒤 늦어도 내년 초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네이버가 방송 뉴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동 자막 생성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이 기능은 긴 문장 받아쓰기에 특화한 기술을 적용해
자막 정확도가 92%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동 자막 기능은 네이버 PC와 모바일, TV 앱에 우선 도입됐고 1분기 안에 네이버 앱 동영상 뉴스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수준이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7개 나라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은 특허 3위, 인공지능 시장 규모 5위, 논문 6위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18년 기준 인공지능 논문 건수는 37건으로 7개 나라 중 6위였으며 인공지능 대학과 대학원 수도 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정보화진흥원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지원 체계와 기술 연구 결과가 시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제 2020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네. 올해가 바로 경자년 흰쥐의 해입니다. 흰쥐가 다산과 풍요, 번영 이런 걸 상징한다고 하죠. 네, 이 경자년의 경이 흰색을 의미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흰쥐는 또 힘이 세서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네네. 하던데요. 또 보기 좀 힘든 동물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보면 이 우리나라에서 이 흰쥐는 아주 상서로운 동물이다 이렇게 네. 해석을 하는데 네. 그런데 저희는 과학을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아무래도 흰쥐 하면 실험 동물이 가장 먼저 떠오를 맞아요. 수밖에 없겠죠. 네. 이 실험용 쥐를 모르모트라고 네네. 하잖아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화면으로도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는 동물이 바로 이 흰쥐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실험용 쥐가 이 가장 많은 수가 이 흰쥐를 쓰고 있는데 저 역시 취재를 하면서 가장 자주 만나는 동물 하면 이 쥐가 아닐까 예. 싶습니다. 이 사실 실험에는 여러 동물이 쓰이는데요. 어류도 있고요. 조류도 쓰이고 또 토끼나 원숭이 같은 포유류들도 일부 이 실험에 쓰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이 실험 동물의 90% 이상이 이런 쥐와 같은 설치류이고요. 지난해에 조사를 해봤더니 실험 동물로 공급된 동물의 한 97% 정도가 이 설치류였다고 합니다. 97%가 설치류라고요. 네, 대부분이라고 봐야겠죠. 전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쥐를 실험 동물로 많이 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우선 쥐는 이 사람과 유전자가 99% 정도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 80% 정도의 유전자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19%는 매우 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쥐의 유전자 가운데 완전히 다른 게 한 1%밖에 안 되는 거죠. 네. 네. 이런 특징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람이 특정 질병에 걸렸을 때 유전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려면 쥐를 이용하는 게 가장 유리한 겁니다. 예. 또 이 쥐는 다산의 상징으로 꼽히는데 번식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보통 한 번에 5마리에서 10마리 정도, 또 많게는 한 15마리까지도 새끼를 낳는데요. 네. 임신 기간이 3주밖에 안 되고요. 또 분만 후에는 바로 다시 임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또 이 쥐의 수명이 짧은 것도 좀 영향을 주는데요. 네. 보통 이 질병이나 의약품의 효과를 검증을 하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사람의 경우는 보통 80살 이상, 요즘은 100살까지도 산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한 생애의 전주기를 보는데 그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네. 쥐는 이 보통 한 세대가 한 2, 3년 정도밖에 어. 안 되니까 여러 세대에 거친 연구 결과까지도 그만큼 빨리 얻을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네. 쥐가 유전적으로도 사람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고 예. 그리고 연구 결과도 빨리 나오니까 최적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실험용 쥐가 흰 쥐밖에 없나요? 우리가 보는 쥐 중에 가장 많은 실험용 쥐가 이 흰쥐인데 네. 우선 이 실험용 쥐를 크게 둘로 나누자면 이 마우스와 레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둘 다 같은 설치류이긴 한데요. 보통 레트가 마우스보다 좀 더 크고요. 또 얼굴이 좀 짧은 편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쥐 이렇게 통일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이 마우스나 레트 모두 이 흰색의 흰쥐가 많지만
뭐 실제로는 검은 털을 가진 쥐도 있고요. 예. 실험용 쥐에는 또 털이 없는 쥐, 이른바 우리가 누드 쥐라고 오. 부르는 그런 쥐도 있습니다. 이런 쥐의 종류는 이 목적이 어떤 실험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네, 보통은 우리가 신약을 개발할 때 그 효능을 네. 검증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화장품의 독성을 검사할 때 주로 네. 이런 실험을 하잖아요. 쥐도 마찬가지 실험에 이용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저희가 이 보도하는 기사에서도 자주 접하는 문구가 이 쥐 실험으로 확인을 했다. 예. 이런 얘기잖아요. 보통 뭐 어떤 질병의 발병 원리나 치료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쥐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뭐 말씀하신 대로 신약의 효과를 확인을 할 때 또는 뭐 화장품의 독성이나 약물의 독성을 확인을 할 때도 뭐 사람한테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사전에 이 임상시험에서 쥐를 이용을 합니다. 또 이 실험실에서는 쥐 자체를 이용을 하기도 하지만 뭐 세포나 유전자 수준에서 연구를 할 때도 이런 쥐의 세포나 유전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쥐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참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요. 좀 고마운 마음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쥐가 그동안 질병을 옮기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그 상징의 예, 동물이었잖아요. 그런 네. 이미지가 있죠. 네, 과학적으로는 쓸모가 많군요. 네, 좀 거부감이 사실 있는 맞아요. 동물이긴 하죠. 네. 뭐 실제로 이 쥐는 여러 질병을 옮기는 이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좀 피해를 준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패스트균에 감염된 쥐가 옮기는 흑사병이 있습니다. 예. 이 중세 시대에 수백만 명이 이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중국에서 또다시 흑사병이 발병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네. 이 쥐에 대한 공포가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과학계에서는 이 쥐를 연구에 이용한 게 벌써 한 100년이 넘었습니다. 아, 오래됐군요. 네, 이 19세기 말에 일부 과학자들이 질병의 원리와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이 쥐를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영국에서는 벌써 1876년에 그러니까 뭐 한 140년도 더 전에 이런 실험쥐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의 한 세기가 넘도록 이 쥐가 우리 인류를 위해서 뭐 희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셈인데 그만큼 이 쥐가 없었다면 뭐 생명과학의 발전이 지금처럼 빨리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쥐가 역사 속에서는 한때 박멸의 대상이 되기도 네. 했지만 이제는 인류의 건강과 과학 발전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실험용 쥐는 어떻게 태어나는 건가요? 네, 뭐 현재 이 실험용쥐는 한마디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 흰쥐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한 400만 마리 정도가 생산이 되고요. 예. 또 이 실험용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아. 이 요즘은 전문적인 실험동물 공급 업체가 있어서 국내에서도 이런 업체들이 쥐를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고 키우게 됩니다. 네. 먼저 이런 업체들에서 이 자연 교배로 새끼를 낳게 되고요. 그럼 이 어린 쥐들이 어미와 함께 자라다가 이제 한 열흘 정도가 지나면 사료를 섞어 먹게 됩니다. 예. 이 사료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실험실에 가서도 계속 먹게 되는 그런 사료들인데 한 3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이제 실제 연구실로 가게 되는데요. 네. 이때의 크기가 보통 한 마우스 같은 경우는 8에서 13g 정도 그리고 아. 레트는 한 40g 정도가 된다고 좀 더 합니다. 크다고 했죠. 네. 아무래도 이 연구용으로 사용을 하려면 이 질병이나 세균에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업체에서도 이런 실험용 동물의 경우는 거의 뭐 무균실 수준으로 뭐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요. 또 뭐 대학이나 실험실 같은 경우에서도 대부분이 별도의 시설들을 만들어서 이런 실험 동물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아무래도 좀 생명이 있는 동물이다 보니까 네. 아무리 과학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불쌍하다는 마음이 좀 네. 들거든요. 미안하다는 생각도 네, 있고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예. 그래서 요즘은 이런 실험 동물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 오가노이드라는 건데 이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을 하거나 제조합해서 만든 장기 유사체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인공 장기입니다. 근데 이러한 오가노이드를 이용을 하면 인공적으로 우리가 뭐 심장이라든가 위라든가 이런 장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네. 동물을 이용하지 않고도 연구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또 이 플라스틱 위에다가 세포를 배양을 해서 장기를 흉내낸 장치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장기 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뭐 장치는 사람의 조직이나 장기를 그대로 이 기능 자체를 본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동물 실험이 아무리 인간을 위한 일이라지만 네. 한 동물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인 만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잖아요. 네. 이런 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건 긍정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동물 실험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뭐 아주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뭐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 동물 실험의 3R 원칙이라는 걸 정해서 예. 지키자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풀이를 하자면 이 동물 실험에 사용되는 개체 수를 최대한 줄이고 또 고통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다른 실험으로 대체하도록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예. 물론 이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뭐 노력들이 국내 과학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네. 사실 올해 소비 트렌드로 꼽혔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동물 권리를 생각하는 네. 소비였는데 모피를 입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맞아요. 이제는 이제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을 찾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동물 실험을 줄이고 또 실험용 쥐의 희생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쥐가 참 고마워집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중국이 올 한 해 자국의 우주 개발 사상 가장 많은 40기 이상의 로켓을 발사할 예정입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중국 항천과기집단공사의 올해 우주 개발 계획인 슈퍼 2020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중국의 올해 위성 발사 계획에는 중국판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베이더우 위성 발사와 창어 5호 달 탐사선 3단계 발사, 그리고 사상 첫 화성 탐사선 발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최대의 운반 로켓인 창정 5호의 소형 모델인 창정 5B호를 비롯한 운반 로켓들도 올해 처음으로 발사될 예정입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27차례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제주에서 국내 처음으로 10m가 넘는 대형 고래 부검이 진행됐습니다. 제주도 돌고래 연구센터와 세계자연기금 등 6개 단체 연구진 30여 명은 제주 한림항에서 참고래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했습니다. 4시간여 동안 진행된 부검에서 연구진들은 고래 장기와 조직 등을 적출하고 뼈를 분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영란 세계자연기금 해양보전팀장은 보호정 지정 이전에는 고래고기 유통으로 연구할 대형 고래 표본이 부족했다며 이번 참고래 부검이 앞으로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검한 참고래는 1년 정도 된 새끼 고래로 지난달 22일 제주 해상에서 죽은 채 발견됐고 길이 12.6m에 몸무게는 12톤에 달했습니다. 뼈는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기증돼 앞으로 골격 박제 형태로 전시될 예정입니다. 중국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자 홍콩과 싱가포르를 비롯한 인근 국가들이 발병 지역에서 오는 여행객들에 대한 검역과 관리를 강화하며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콩 당국은 홍콩 국제공항에 적외선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해 중국 우한에서 오는 여행객들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우한에서 돌아온 뒤 14일 이내에 발열 등의 증세를 보이면 즉시 공공병원에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도 중국 우한 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창의 국제공항에서 체온 검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의심되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다채로운 과학 문화를 소개하는 과학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독특한 세계관을 담은 영화 더 기버 기억 전달자를 만나봅니다. 영화 속 세상은 차별과 가난, 고통이 없는 완벽한 시스템인 커뮤니티가 배경입니다. 흑백 세상이기 때문에 인종이나 국가의 차이도 없고요. 누구나 같은 집에서 살고 같은 식사가 지급되는 평등한 삶을 살아갑니다. 걱정이나 근심, 위기는 없지만 매일 아침 감정을 약물로 통제당하고 철저히 규율에만 따라야 하는데요. 커뮤니티 속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엔 여러 직업을 부여받고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주인공인 조너스는 특별한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로 기억 보유자로 선택되는데요. 임무를 부여받고 강제로 지워진 기억이었던 인류의 역사나 감정, 전쟁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흑백 세상 속에선 인간 본연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 행복감은 영화에서 색채감으로 표현됩니다. 조너스는 커뮤니티의 모순과 이중성을 깨닫게 되면서 세상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는데요. 흑백톤의 세상은 총천연색으로 아름답게 바뀌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도시는 불평불만 없는 평등한 사회로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 같은 곳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토피아가 과연 이상적인 곳일까요? 영화를 통해 진정한 행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과학산책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더 맛있어서 제철이 돼버린 딸기는 국산 품종이 95% 이상이 될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크고 단단한 국산 딸기가 나오면서 택배로 배달할 수 있고 수출도 가능해져서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빨갛게 익어가는 딸기가 먹음직스럽습니다. 큼직하고 싱싱한 이 딸기는 모두 국산 품종입니다. 이 농장이 이런 고품질의 딸기를 생산하는 데는 특별한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미생물인 클로렐라 배양액을 딸기에 뿌려주는 친환경 농법. 딸기가 달걀보다 클 정도로 성장을 촉진하고 흰가루병이나 곰팡이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 딸기보다 쉽게 물러지지 않고 유통기간이 2배 이상 길어져 인터넷이나 전화 주문을 통한 택배도 가능합니다. 덩달아 소득이 2배나 늘었습니다. 딸기도 커지고 맛도 좋고 그리고 단단해지고 그래서 택배를 보내도 소비자분들한테 아주 양호한 딸기가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이 최근 농가에 보급하는 국산 딸기 가운데 설향과 아리향 등은 열매가 크고 맛이 좋아 국내는 물론 수출용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비타벨이나 미소향 등은 색이 더 붉고 향이 좋아 과자나 케이크 등 가공식품용으로 적합합니다. 우수한 국산 품종의 개발과 보급 확대를 통해 딸기 수출 촉진과 내수 확대 등으로 딸기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산 딸기의 품질 개선과 다양한 특성이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겨울철 과수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1월에서 2월 사이에 가지치기 작업을 할 때 작업 도구와 작업복 소독을 철저히 하고 과수의 가지나 줄기에 검게 형성된 궤양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 또 과수 재배 농민은 교육에 적극 참여해 과수화상병 증상과 예방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원도 인제 빙어 축제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제 빙어에는 기생충이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제군은 지난달 소양호에서 잡은 빙어를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기생충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인제군은 축제 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기생충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는 인제 빙어 축제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남면 빙어호 일원에서 열립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찌릿한 정전기가 발생하는 이유부터 김연아 선수가 트리플 악셀을 매끄럽게 선보였던 비밀까지 겨울철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과학적 원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건조한 겨울에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정전기인데요. 따끔따끔하고 불쾌한 정전기는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는 다시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재미있는 사실은 원자나 분자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가장 바깥쪽, 즉 핵과 우연히 멀리 떨어져 있는 전자들은 마찰만으로도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대전현상 또는 마찰전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인 부도체 또는 절연체들끼리 마찰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정전기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이렇습니다. 부도체 중에서도 전자를 쉽게 잃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도체 A와 전자를 쉽게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부도체 B가 마찰하면서 A의 전자가 B로 이동하기만 하면 준비는 끝납니다. 이제 충분히 쌓인 전자들이 공기를 타고 방전될 수 있는 거리까지 도달하면 공간을 타고 전자들이 쏟아져 흐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전기 방전이라고 부르며
바로 이 방전에 의해 순간적으로 이동한 전자들에 의해 우리는 따끔한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정전기의 방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압은 작게는 2000V에서 많게는 5000V까지 그 양이 엄청나다는 건데요. 이 정도면 거의 번개와 비슷한 전압이 발생하는 건데 우리는 왜 따끔한 느낌만 받을 뿐 죽지 않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아무리 높은 전압차를 가졌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동한 전자의 수 자체, 즉 똑같은 시간 동안 얼만큼의 전자가 흘렀는지를 아는 양인 전류가 아주 작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생활 속에서 정전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습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빨래를 널어서 습도를 충분히 높이면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어요. 또는 작은 어항이나 수분을 많이 함유한 다육식물들을 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죠. 그러면 실외처럼 환경을 통제할 수 없는 곳에서 정전기의 방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동전을 이용하면 됩니다. 보통 차문을 열 때나 계단의 난간을 잡을 때 정전기를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때는 금속 물질인 동전이나 열쇠로 차 문이나 계단을 살짝 건드려 정전기를 방출시키면 따끔한 느낌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겨울과 관련된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겨울이 되면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스포츠, 바로 스케이트인데요. 얼음과 스케이트 날 모두 고체인데 일반적으로 고체 사이에는 마찰력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스케이트가 얼음 위를 미끄럽게 이동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물질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액체가 어떤 분자로, 어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고유의 성질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유한 성질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그래프를 우리는 상평형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상평형 그래프란 물질의 세 가지 상태가 압력과 온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다이어그램이에요. 먼저 이 상평형 그래프를 읽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가로축은 온도, 그리고 세로축은 압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치 Y처럼 뻗어나가는 이러한 곡선의 형태에서 왼쪽은 고체, 중간은 액체, 그리고 오른쪽은 기체의 상태로 존재하는 영역을 나타내게 되죠. 그러니까 물질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이만큼의 기압과 이만큼의 기압에서 이 물질은 고체, 그리고 여기에서는 액체, 그리고 여기에서는 기체가 된다는 의미이죠. 이 그래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로축이나 세로축 어느 한 점을 콕 짚어서 그 지점에서의 변화 형태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먼저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이산화탄소는 대략 이러한 상평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평소에 약 1기압에 가까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1기압일 때를 기준으로 분석해 볼게요. 가로선을 쭉 그어보면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드라이 아이스가 바로 기체가 되는, 즉 승화를 하는 거예요. 만약 압력을 이만큼으로 높이게 되면 우리는 이산화탄소 액체도 볼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번에는 물의 상평형 그래프를 들여다볼게요. 그런데 물은 좀 독특한 구조를 띠고 있어요. 상평형도의 Y 중에서 왼쪽의 Y선이 뒤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물은 압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어느 점이 점점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영하 0도라도요, 압력이 높으면 액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비밀은 추측하건대 바로 물 분자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결합, 수소 결합 때문일 것입니다. 이 수소 결합은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산소가 전자를 더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성질, 즉 전기 음성도 때문에 발생하는 결합이에요. 즉 산소가 수소랑 붙어 있을 때 산소 쪽으로 전자를 끌어당겨서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만들고 수소는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분자 자체가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로 나뉘는 이러한 현상을 편극이라고 불러요. 한쪽으로 극이 치우쳐졌다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수소 결합은 말이 결합이지 완전히 딱 붙어서 결착되는 형태의 결합이 아니에요.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편극된 분자들이 서로를 전기적으로 잡아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 이 수소 결합이 끊어질 수 있어요.
즉 얼음 위에서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것은 얼음에 압력을 가했을 때 얼음의 결정이 무너지면서 수소결합이 끊어졌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겨울과 관련된 재미있는 과학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재미있으셨나요?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고요. 궁금한 S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경자년인 올해는 흰 쥐의 해입니다. 흰 쥐는 야생에서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져 왔죠. 그렇지만 현대에는 과학 실험실에서 이 흰 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험 동물로서 과학 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실험동물의 권리를 위해 실험동물의 개체수를 최소화하고 고통을 줄이며 대체 실험을 확대하는 3R 원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흰 쥐의 해를 맞아 실험 동물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